인간관계 심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관계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법 중에 두 번째 성격 심리학적 접근, 그 중에 세 번째 행동주의 이론, 그 중에 또 세 번째군요.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관찰학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인지 이론이 아니라 사회인지학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학습 또는 대리학습이라 부르는 이것 또는 사회인지학습이라 부르는 이 이론은 어떻게 우리가 후천적 지식을 습득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개인적 요인, 행동, 그리고 환경 자극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반복으로 행동 패턴이 형성되고 성격이 형성된다. 저는 잘 안 와닿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해보듯이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질 테고, 사람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능동적으로 인지적 조직화에 참여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는 개인의 인지적 측면,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 요인 할 때는 우리가 앞에 봤었던 어떤 도식 예상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런 능동적, 인지적인 조직화, 우리 도식이 뭐 조직화한다, 뭐 구성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후천적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여기서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기서는 사회인지 이론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볼 때도 왜 행동주의자들이 행동에 관심을 두는지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행동주의자들이 소위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지, 주의, 그죠? 이렇게 동기, 저장, 인출 이렇게 이름표를 지음으로써 그 이름표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위 내적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서 그것을 다룰 때 그걸 행동이라 부르자.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마음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런 그 작용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행동주의는 유기체를 블랙박스로 본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 또한 유기체가 하는 행동이고 그걸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다가 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인지 이론은 바로 그 블랙박스 속에 있는 그 내적, 심적 과정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후천적인 지식을, 즉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는 동안에. 그런데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금방 얘기한 그 유기체 내의 소위 블랙박스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블랙박스라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적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 이 고전적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 안에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인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능동적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후천적 학습 경험 속에 이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적, 주관적 요인이 이제 중요시 다루는데, 이때 능동적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자발적, 자유의지에서, 즉 소위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이때 인지라는 것은 다분히 앞서 얘기한 서술지식,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과정, 그런 것들이 개입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회인지학습 이론 속에는 고인조건화 조작적 조건에서처럼 환경에 의해서, 앞서 제가 행동은 환경의 산물이다 얘기할 때 선천적인 그러한 특징들은 진화의 산물이고, 바로 지금 후천적인 지식, 우리가 그런 학습을 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얘기를 하면서, 고전적 조건화는 외부 환경에 US, CS가 있느냐,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는 유기체가 한 어떤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아니면 외부 자연 환경이든 어떤 문화든 문명이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결과가 행동을 증가시키나 감소시키냐, 이런 식으로 결국 환경에서 일어나는, 유기체에서 발현된 그 행동이 환경상에 어떠한 사건을 남기고, 그 사건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행동이 되었던, 어떤 자연 환경이 되었던, 문명 문화가 되었던, 외부 자극, 즉 환경상의 자극, 그 결과가 이 행동을 변화시키니까 결국 이 지금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얘기할 때도 그 후천적으로 형성된 그 행동, 소위 지식이란 것이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기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기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뜻이 유기체를 무시한다, 이런 뜻보다는 금방 왜 블랙박스라 부르는지 그걸 말씀드렸고, 그러한 접근하에서 유기체에다가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환경에다가 방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소위 내적 인지 과정이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구성 개념을 가지고 주의 과정이다, 저장 과정이다, 인출 과정이다, 부호 과정이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곧 행동이다. 그걸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서 연구하겠다, 그런 개념의 행동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바로 그러한 인지 과정 중에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능동적인 그런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방점을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술지식,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의식적으로 자발적인 과정이 학습 상황에서 단지 환경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적, 주관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날 때도 소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비서술 지식으로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과정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인지이론 또는 관찰학습, 대리학습, 반듀라는 분이 가장 유명한데, 우리가 학습이 일어날 때 고인 조건화, 조작적 조건과는 달리 고인 조건화, 조작적 조건은 유기체가 환경상에서 어떠한 자극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후천적인 지식, 즉 환경의 산물로 우리는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서술 지식이고, 그 일어난 결과를 인간의 경우에는 서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 조건이 있으니까 그 결과만을, 내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무엇을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행동이 강화되었다, 어떻게 해서 행동이 처벌되었다는 것을 결과를 아는 것이지, 그러한 학습이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는 유기체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다 해서 고인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비서술 지식 획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반듀라가 대표격으로 여기지는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바로 능동적인 개인의 어떤 요인, 그 중에서도 무의식적 인지 과정을 보다도 얘기하는 맥락이나 그
뭐랄까 재편하는 어떤 풍기는 냄새를 보면은 그런 서술 지식으로서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과정이 이 환경과의 자극을 만남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회 인지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 인간의 경우에 서술 지식도 있고 비서술 지식도 있으니까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났을 때 그때는 그 갓난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 자신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즉 서술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언어적으로 자기가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과정, 경험, 행동들은 없죠. 그리고 인간만큼 복잡한 소위 신경계를 가지지 않은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이런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와 유전적으로 99% 이상 유사하다는 보노보나 침팬지 같은 경우에 그런 녀석들 당연히 이러한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나고 소위 사회인지학습이 일어나고 그 녀석들보다 더 신경계가 덜 복잡하다고 여기지는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녀석들이 우리처럼 이런 서술 지식,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인지적 과정을 가지고 조직화해서 이러한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나는 중에 그런 것들이 관여해서 우리의 후천적 지식을 완성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에는 참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학습이 논란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참고로 거울 유런과 모방이라 했는데 이 거울 유런은 신경계가 복잡한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아까 다른 동물 뭐 침팬지, 원숭이, 뭐 보노보 라는 그런 또 그 유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둘기, 당장에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키우시는 반려견, 그러니까 우리와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은 거울 유런 또는 거울 유런에 상응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신경계 시스템이 있다고 여기지는데 그들하고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소통이 있듯이 그 동물들 개체 간에 그리고 종과 종 간에 그리고 우리 인간 간에 이러한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학습이라 부르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져 있고 이것이 환경상에서 만나는 타인과 부지불식간에 여기 모방이라 쓰는 것처럼 모방하는 가운데 그 모방하는 행동이 앞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강화를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동영상 보고 또 뭐 첨언할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개인적 요인 이것이 능동적으로 인지적 조직화해서 이런 환경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후천적 지식을 완성한다고 할 때 이러한 능동적 인지적 조직화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서술 지식 또는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인지가 학습에 개입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반듀라가 그런 입장에서 주의과정, 파지과정, 그리고 리허설해서 뭐 재현 복습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동기 과정에 의해서 결국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일어난다 할 때 그 각각의 과정들이 언어적인 형태의 인지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다른 동물과의 간의 그런 비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갓 태어난 그 어린 아동들이 비스술 지식이라고는 죄송합니다. 스술 지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 동안에도 일어나는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리고 바로 행동주의가 얘기하는 행동의 개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동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을 블랙박스라 보는 그러한 하나의 패러다임하고는 이것이 합의될 수 없는 즉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다른 동물을 비교를 통해서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의 그런 영유아 시절을 봐서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버트처럼 쥐를 봤을 때 큰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US와 함께 쥐를 경험해서 쥐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생긴 게 아니라 말이에요. 쥐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 그렇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알버트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전 조건에서 쥐를 두려워한 게 아닌데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쥐만 보면 그냥 혐오스럽고 그냥 닭살이 돋고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모르죠. 왜? 비스술 지식으로 부지부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접근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경우에 1차 양육자가 일 경우가 많겠죠. 자, 엄마가 나랑 같이 있는데 쥐를 봤어요. 나는 선천적으로 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생물학적 지식,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쥐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쥐를 보고 놀라서 저를 와락 껴안으면서 목소리는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하고 표정은 공포에 무서워하는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목소리를 표정을 지으면서 쥐다 너 이리 와 그리 가지마 쥐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쥐는 중성자극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극이었는데 저한테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US가 아니었는데 엄마가 보여주는 표정, 행동, 목소리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US로서 즉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유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나요? 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러한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특히 비언어적인 그러한 US에 대한 자극이 쥐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GS가 CS가 되어져서 엄마가 보여주는 이 US에 대한 UR 반응과 동일한 CR 반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쥐에 대해서 두려움, 그런 혐오 반응을 획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학습인데 이거 살펴보면 뭡니까? 금방 제가 CS, US 얘기했듯이 고전적 조건하죠. 그러니까 따로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전적 조건화일 뿐인데 이 사람들은 왜? 반듀라가 처음에는 행동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행동주의에 곧 이어서 나온 행동주의와 갈등을 일으킬까요? 지금까지도 서로 비판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인지주의 이론이 나오면서 야, 너 행동주의, 너는 행동만 연구하냐? 사람은 마음도 없냐? 사람은 무시하고 또는 동물을 무시하고 블랙박스를 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지주의자가 얘기하는 그 행동의 개념 그리고 유기체를 블랙박스를 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했죠. 그런 좁은 의미의 행동도 아닐 뿐 아니라 블랙박스를 보는 그 이유가 그러해서 과학적인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렇게 상정한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듀라가 인지주의 즉 입장을 같이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행동주의자 입장에서 학습을 연구를 하다가 인간을 이해하다가 인지주의가 행동주의를 반박하면서 인지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유행을 하니까 이 양다리를 걸친 거죠. 반듀라가. 그러니까 여기 뭐요? 행동주의 안에서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학습에는 반듀라의 이 학습이 포함되어지는데 바로 인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인지 조직화가 여기에 중요하게 즉 개인적 그런 요인이 개입되어져서 이러한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완성한다. 이렇게 뭐랄까요? 혼합된, 짬뽕된 그러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로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왜 블랙박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서술 지식,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 인지적 과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이건 뭐 지금 행동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하고는 이게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예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쥐를 시하게 된 것은 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엄마가 저와 같이 있을 때 또는 저와 이미 쥐에 대해서 시야를 보이는 다른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보여준 그런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표현, 행동이 저에게는 US가 되어져서 UR 반응을 일으킬 테고 그때 G가 있었기 때문에 G는 CS가 되어서 UR과 동일한 CR 반응을 일으켰어. 즉 부지불식간의 고전적 조건하에서 비서질식으로 나에게는 G를 C라는 그러한 반응, 정서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곧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아니라 곧 뭐요? 고전적 조건할 뿐이란 거죠. 그래서 결론은 관찰학습, 대리학습 이런 것 과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다른 동물에게 경우도 그렇고 하지만 선천적으로 신경계의 뇌 특정 부위들에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 붙인 이러한 세포들을 타고나는데 이것들이 사회관계 속에서 즉 주로 1차 양육자 관계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모방을 하면서 그 모방하는 행동이 바로 모방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데 주로 1차 양육자로부터 주어지는 행동이겠죠. 타인의 행동도 저에게 있어서는 환경상의 자극, CS와 US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예들을 여러 가지 뭐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US, 싫어하는 US, 좋아하는 CS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 환경상의 자극으로서 그것이 나의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화가 되어진다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그러할 때 바로 그건 뭐요?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아니라 그냥 모방된 행동이 조작적 조건하에서 강화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라 배운다 라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연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찰학습, 대리학습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을 해보면서 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거울뉴런 모방과 관련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When you write, your tone influences how readers respond. With Grammarly, just highlight your text and type how you want to sound.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 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모의 비행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뿐인데 비행기가 요동칠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함께 느낍니다. 내가 관찰자 시점이와 행위자인 시점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영역이 거울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의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어떤 행위나 의도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나의 것으로, 어떤 나의 감각적인, 운동적인 그런 정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공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엄마입니다.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거울 잠시만요. 네. 예, 여기 거울 유런이라는 것은 모방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공감이란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후에 또 이 거울 유런과 관련해서
모방 공간과 관련된 동영상을 또 한번 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러한 거울 유런이 바로 사회화,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바로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비서술적인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에서 잘 발달된 사회성, 그것이 결국은 성인의 인간관계까지도 계속 확장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거울 유런과 관련된 이 건강한 사회화, 사회성 발달은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어를 언어로 배웠습니까? 언어를 언어로 배운다면은, 그럼 그 언어는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럼 그 언어는 또 언어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어는 몸으로 배우는 거죠. 바로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 그렇게 말을 흉내, 모방하고, 그것이 엄마로부터 주어지는 행동, 즉 결과에 의해서 미소 짓고 박수 치고 조화하고 웃음 짓는 그것이 강화되어져서 그 발생하는 것이 조금씩 엄마, 아빠, 1차 양자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언어를 이렇게 모방하면서 그것이 강화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서울 말씨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끝자락에 보니까 그 화면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끝자락에 보니까 그렇게 아기에게 먹을 것을 떠먹여 주니까 아이가 좋아서 껑충껑충 뛰니까 엄마가 그게 또 좋아서 아이고 기분 좋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로부터 그렇게 기분이 좋아할 만, 즉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즉 US에 대해서 유알 반응으로 그런 정서를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그 정서가 기쁜 건지 행복한 건지 만족한 건지 사랑인지, 그 갓난에 지금 앉아 있을 정도 같으면 한 돌이 됐을까요? 이전일까요? 그런 아이가 자기의 그런 과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러한 지식 획득 과정인가요? 아니죠. 비서술 지식 과정, 즉 개인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서술 지식 수준에서의 그러한 인지 과정이 아니라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비서술 지식으로서의 또는 비서술적인 그런 인지 과정에 의해서 그런 유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차 양육자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CS가 되어져서 엄마를 보면은 나는 좋아한다라는 시야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언어를 배우면서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구나, 나는 엄마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 인지학습 이론 또는 관찰학습, 대리학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결국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지금 거울 유런의 개입과 함께 바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인간관계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초기의 경험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관여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관찰학습, 대리학습은 과연 존재하는가,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지만 거기에서 퀘스천 해볼 수 있다.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어린 시절, 금방 영유아 시절을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부모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내용인데 언뜻 생각나서 지금 이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고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 보면은 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의 증, 그죠? 미워하는 애정, 그런 관계, 애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 형성 관련해서 불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오를 낳는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는데,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렇겠죠. 왜? 부모가 내가 좋아하는 항상 US나 이미 내가 좋아하는 CS를 부모가 항상 행동 이후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부모와 관계할 때 부모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US나 항상 좋아하는 어떤 CS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을 때는 내가 미워하게 되고, 즉 잔소리를 한다든지 매를 든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는 야단을 친다든지, 또 뭐 드문 경우입니까? 요즘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죠?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부모가 미울 테고, 그죠? 부모님이 선물하고 칭찬해주고 아까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떠먹여주고 그렇게 할 때는 또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애정관계가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모만 그렇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배우자를 봐도 그렇고, 그죠? 동성 간의 친구를 봐도 그렇고, 이성 간의 친구도 봐도 그렇고, 직장에 있는 동료를 봐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그죠? 어느 곳에서나 인간관계는 형성되어지고, 결국은 뭐 우리 사는 세상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니까 인간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럼 인간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인간관계, 대인관계와 관련된 그런 행동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 안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미움과 싸움을 낳는다. 그 말이 지금 고인 조건에서 제가 얘기한, 그죠? 불완전한 사랑은 반드시 증오를 낳는다. 이런 경우에 다 이어진 내용이죠. 그럼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증오를 낳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성인이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사랑, 뭐 자비, 뭐 어질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영상 끝자락에 그 갓난아이가 뭘 입에 먹고는 좋아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걸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고인 조건화와 말씀드렸던 사랑과 증오, 그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성인의 경우에 뭐 어린아이 또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그런 면이 있고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에 부모에 대한,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양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행동주의적 이론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하고 오늘 뭐 30여 분에 걸쳐서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지금 이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중에 첫 번째 사회 심리학적 접근 보는 중에 거기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었죠. 교환 이론. 우리는 역할로 만난다. 그래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데, 거기서 보상과 대가. 이때 대가는 뭐 소위 긍정적인 플러스 대가도 있을 테고, 어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대가를 의미하게 하겠죠. 저는 그때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대가를 생각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상, 대가, 아니면 그때 뭐 손해, 뭐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 교환 이론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 심리학적 접근 중에 하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곧 뭐죠? 달리 얘기하면은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얘기하자면 바로 조작적 조건화가 되는 거죠.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데이트하는 것, 결혼생활하는 것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남자니까 남편이라 합시다. 남편.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제에서 이제 행동. 자, 여기서 저로부터 행동이, 그러면은 배우자 아내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죠. 제가 쉬는 날에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다. 아내로부터 칭찬, 이거는 뭐 CS겠죠. 뭐 음식이나 그런 것처럼 선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라 자극이라 생각하기는 좀 힘드니까 CS. 아니면 특별한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걸 해줬다. 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US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니까 저는 휴일날 틈나는 대로 그런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그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제가 한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즉 상대방의 행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환경상에 일어나는 사건 결과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이라고 그냥 대낮같이 들어누워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다. 그러고는 뭐 요구만 한다 하면은 잔소리, 핀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듣기 싫은 뭐 폭언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CS나 US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즉 상대방의 행동이지만 저에게는 환경상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빈둥빈둥 거리면서 누워있는 행동을 제 마음껏 하지 못할 테고 눈치 보면서 하든가, 에이 집에서 못 있겠다 해서 나가버리든가, 그러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누워있는 그 행동은 처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회교환 이론에서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서로 보상, 대가, 손해, 이익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입장이다.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작적 조건 형성, 즉 도구적 조건 형성, 그때는 강화와 처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회교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서로 양자가 주거니 받거니 양방향적으로 서로 강화하고 처벌하는 거죠. 제가 휴일날 집안일을 도와줬다. 그랬더니만 이러한 칭찬과 만난 음식이 결과로서 따라오더라. 그러면 저는 뭐 집안일 도와주는 행동이 강화될 테고, 강자만 쓸게요. 그러면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 행동을 하면은 또 저희 배우자는 칭찬과 음식 제공하는 행동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 칭찬하는 행동과 음식을 만들어주는, 만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행동은 제가 청소한 이 행동, 이 결과가 되어서 이 행동을 또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의 행동은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환경상의 사건, 결과고,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환경상의 사건, 즉 자극, 결과가 되어서 집안일 도와주는 행동은 칭찬이나 음식 때문에 또는 그 결과에 의해서 강화되어지고, 배우자가 칭찬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행동은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동, 결과에 의해서 또 강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역할이 주거니 받거니 보상, 대가에서 이렇게 양방향적으로 강화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이 반대되어지는, 처벌되어지는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행동이 처벌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빈둥거리다가 잔소리를 얻어먹고는 그 배우자의 행동, 결과 때문에 집에서는 빈둥거리지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집에서 들어누워서 빈둥거리면서 뭘 요구하는 행동은 처벌받았죠. 그럼 제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행동이 줄어들어서 집에서는 빈둥거려서 누워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아내로부터 폭언이나 잔소리하는 행동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뭐 빈둥거리면서 누워있는 제 모습이 안 보이는데 벽에다 대고 뭐 잔소리를 하거나 뭐 폭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이런 잔소리나 폭언하는 행동은 제가 빈둥거리는 행동을 집에서 하지 않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이래서 안 되겠다, 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한다면은 바로 빈둥거리는 행동이 줄어들므로써 이 행동은 또 줄어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도 처벌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빈둥거리는 행동이 잔소리에 의해서 처벌되어지고, 아내는 제 빈둥거리는 행동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는데 제가 빈둥거리는 행동을 일단 어쨌든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바로 그러한 저 행동, 결과에 의해서 잔소리하는 행동은 또 처벌되어지고,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방향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어난다. 그것을 사회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사회교환 이론이라 해서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보상과 대가, 그리고 손해,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 앞에서 사회심리학적 이론, 성격심리학적 접근법 중에 뭐 그 인본주의 이론, 그 정신분석적 이론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초기 양육 과정이 어땠느냐, 그때 뭐 무의식적 동기가 얼마만큼 만족되었느냐, 그리고 또 뭡니까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뭐 개별화 독립이 분화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리고 사회교환 이론에서 역할이 어떻게 보상과 대가 손해를 주고받느냐, 그걸 쭉 우리의 어떤 그런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했는데 그걸 여기 행동주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US와 CS를 경험하느냐, 행동에 어떤 결과를 경험하느냐, 요걸 가지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동일한 현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에 배웠던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적 접근 설명이 있었죠.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심리학적 접근법 중에 인본주의적 접근 안에 유기체적 경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유기체적 경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막연하다, 좀 더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바로 거기서 얘기한 유기체적 경험이 금방 여기 거울유런 모방과 관련해서 동영상 보면서 제가 그것들을 곧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호작용, 즉 거울유를 통해서 사회화가 잘 되어지는, 즉 사회 나 혼자만의 나가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는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그렇게 잘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유기체적 경험이다. 거기에 상응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유기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해서 원유적으로 뭐 지구라는 유기체, 뭐 태양계라는 유기적 어떤 조직,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직장은 하나의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생명체를 유기체라 얘기하는데, 이 유기적이다, 유기체란 말 자체가 생물 같은 경우에 즉 구성하는 그 세포들이 다 서로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어울려서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이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시달타의 불교 사상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연기설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유기체적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거울유를 바탕으로 모방 행동이 그렇게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1차 양육자 사이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또는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또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는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사회화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화되어지는 것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유기체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기체적 경험에 반대되어지는, 그죠? 건강하지 못한 어떤 초기 경험으로서 가치 조건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부모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맞으면은 애착, 즉 사랑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 표현을 또는 존중, 애착 형성이 잘 안 되어진다. 이것을 가치 조건하는데,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 처벌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처벌받을 만한가? 라고 여겨지는데, 부모님 정해준 기준에 봐서는 그런 행동은 없애야 되겠다 또는 줄여야 되겠다, 사라져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은 결과물로서, 그죠? 그 자녀가 경험하기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제시하겠죠. 당장 잔소리나 야단이나 아니면 체벌을 가하게 됐죠. 그래 되면 그 관계 안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증오, 미워하는 그러한 CR 반응이 고전 조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가치 조건화가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처벌과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볼비는 성격심리학적 입장 중에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소개하면서 볼비의 애착 이론, 애착 형성이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바로 애착 형성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소위 건강하게 일어나는 경우다.
그것도 다시금 거기에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프로이드의 그런 무의식적 동기가 얼마만큼 충족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바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욕구가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어느 만큼 잘 형성되느냐. 아까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서로 양방향적으로 강화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형성되느냐가 또 이후의 성인의 인간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비의 애착 형성의 경우에도 그렇게 양방향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강화되어지고, 그런 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CR 반응을 고전적 조건화에서 형성하게 되어지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동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인간관계에 볼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나 아니면 또 성격 심리학 입장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한편으로는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고전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생물학적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이것이 후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잘 발달되어지면서 사회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큰 제목에 보여지듯이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인데, 심리학적 접근, 즉 이론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개념을 지금 여기 성격 심리학적 우리가 맨 처음에 사회 심리학적 접근 다시 볼까요? 사회 심리학적 접근, 그 다음 성격 심리학적 접근 안에 정신분석학적 접근, 그리고 인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행동주의적 접근, 그리고 이 성격 심리학과 관련해서 성격 심리학적 접근 이론과 관련해서 자아 개념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자아 개념은 어느 성격 이론에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개념이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의 총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자기가 해석 판단한 것이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달리 풀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와 미, I라고 할 때는 주체, 내가, 그리고 미를 할 때는 다른 타자로부터 보여지는 객관적인 관점, 즉 주관적인 객관적인 인식과 이와 관련된 신념, 태도, 감정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 독특한 체계다. 그래서 지금 자아 개념이 어떤 것이냐, 성격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적 접근,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런 성격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는 자아 개념이 가장 중요한 여겨지는 그런 용어, 개념이고, 그 내용인즉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의 총체인데, 이걸 또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념, 태도, 감정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 독특한 체계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식, 우리가 도식, 그때도 제가 도식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결혼식장에 딱 가면, 아니면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혼식은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도식이 있죠. 자, 지금 도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장례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순서를 이루어진다. 도식이 있죠. 수업은 어떻게 한다는 도식이 있죠.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한다는 도식이 있죠. 그럼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한다라는 나름의 도식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같은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도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이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식은 우리 그때 봤지만 도식의 속성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도식은 크게 인지 내용과 정서 내용,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소위 행동이라는 것이, 또는 요 안에 이제 행동 동기는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결정되어진다. 해서 인지 정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뭐 체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우리 그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보면은 인지 정서, 동기 또는 행동이란 것이 소위 이거 뭐 우리 소위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 아니면 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지 과정이 있다, 정서 과정이 있다, 뭐 동기 과정이 있다 얘기하는 그런 요소니까 바로 도식이 이러한 요소를 구성하고 이러한 도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도식이고 이 도식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된 것이 자아 개념이니까 그 자아 개념 안에는 뭐 이런 신념이나 태도나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인지적 내용과 정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관적인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하나의 지식 체계다. 또는 하나의 이론이다. 아까 결혼은 어떻게 한다. 장례식은 어떻게 한다. 수업은 어떻게 한다. 뭐 미팅은 어떻게 한다. 뭐 수학여행은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죠.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의 지식 체계, 이론이 바로 자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아 개념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거. 이걸 생각하는 것이 뭐 인지에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느끼는 거 이게 뭐 정서,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아 개념은 나 자신에 대한 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자아 개념은 뭐 자기에 대한 인지적 지각. 자, 금방 말씀드렸던 거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자아 개념 그 인지적 지각은 해석 또는 판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석 판단이 이루어지는 해석 판단하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판단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인지적 지각 안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하면 가치죠. 가치평가. 근데 이 가치평가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바로 뭐 정서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지각에 대한 내가 어떻게 가치평가하느냐. 바로 그 감정이 곧 뭐 자아존중감이다. 이렇게 되는 자아존중감. 도식 안에는 반드시 정서라는 것이 포함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도식 할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나에 대한 도식, 즉 자아 개념 안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가치평가, 정서가 포함된다. 그것이 자아존중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아 개념과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1차 양육자 저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람 갓난아이에게 의미 있는 사람 누굽니까? 1차 양육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엄마의 환경이 높죠. 그걸 점점 자라면서 의미 있는 사람 또래 친구 점점 자라면서 의미 있는 사람 선생님 또 뭐 연인 점점 자라면서 의미 있는 사람 배우자, 직장 상사, 사장님, 또 나중에 뭐 자기가 CEO가 된다면 부하 직원들, 그죠?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사이에 상호작용, 아까 봤듯이, 그죠? 거울 유런을 바탕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울 유런이 어릴 때부터 1차 양육자, 그 처음 시작하는 사회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모방 공감하면서 어느 만큼 잘 발달하느냐,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즉 사회화하는 과정 중에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결국은 뭐 나의 자아 개념, 그러한 비서술 지식을 획득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서술 지식,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생물학적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의 총체가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나에게 몸에 체득된 것이 습관이다. 그걸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지로서 자아 개념이고 그 표현된 자아 개념, 인지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인 비교 가치, 결국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비교 가치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될 때 그것은 바로 감정으로서 나에 대한 감정 정서로서 자아 존중감이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 자아 개념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즉
아까 사회교환 이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1차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프로이드도 얘기했고 볼비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의 대상관계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고인조거나 도구조거나 그리고 거울륜을 바탕으로 한 모방, 공감을 통한 사회 과정에서도 얘기할 것 없이 그것들은 얼마만큼 건강하게 되어지느냐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자아개념, 자아존중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형성되어지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개념, 인지적 내용에 대한 평가, 감정인 자아존중감, 달리 얘기하면 나 자신에 대한 도식이다. 바로 이 자아개념이 성격 심리학적 접근에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중요한 하나의 가정되어지는 개념이다 해서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역할과 역할이 만나서 상호작용한다 그렇게 할 때 양방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뭐 부부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남편 배우자 사이에 서로 강화하고 처벌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지금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의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인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 소통, 공감, 모방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당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생각나서 제가 우리 맥락에서 다 연결된 것인데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저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걸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고 흥미롭다. 정말 그렇지라고 생각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반려동물, 이제 강아지를 예를 들죠. 여러분이 반려견을 키우십니까? 반려견이 여러분을 키우십니까? 그럼 당연히 야, 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내가 개를 키우는 것이지 개가 어떻게 나를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작가분 아시죠? 그분이 과학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저는 한 권 정도만 읽어봤었는데 읽어보면은 거기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소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언급되어진 전문적인 그런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한, 과학적 입장에서 정확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서 그걸 보면 소설로서 재미도 있지만 과학적 지식을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흰 쥐 세 마리가 나와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쥐가 이제 자랑을 하는데 얘들아 나는 기하학자야. 나는 어떻게 하면은 미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가서 먹이를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기하학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그죠? 학습과 기억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사람을 대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용 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가 미로 학습을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쥐 입장에서 나는 이제 기하학자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면 가장 최단거리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는지 그걸 연구하는 기하학자다 하니까 두 번째 쥐가 나타나면서 야,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나는 물리학자야. 나는 쳇바퀴를 돌리면은 어떻게 해서 전기가 발생되는지를 연구하는 학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또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 쥐가 이게 쓸 치료들은 이게 쳇바퀴 돌리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가
심리학 또는 진화론에서는 그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또 다른 이론도 있는데 어떻게 쳇바퀴를 돌리면 그것이 이제 쳇바퀴가 돌아가면서 전자석에 의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게끔 이런 장치를 하는 그런 이제 시험 장치에서 이제 쥐가 이제 쳇바퀴 돌리면 불이 켜지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쥐 입장에서는 나는 물리학자다. 쳇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해서 전자기적 그런 작용 현상에서 불이 켜지는지를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번째 나타난 쥐가 야 너네들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냐? 나는 동물심리학자야. 내가 레바를 누르면 사람이 쫓아와서 먹이를 줘 이러는 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너 상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거는 뭐 스키너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키너가 만들었기 때문에 스키너 상자로 그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이렇게 상자 안에 쥐를 넣어놓는데 이 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막대 레바를 딱 누르면은 거기서 그 상자 안으로 먹이가 탁 튀어나게끔 이렇게 실험 장치가 되어 있어서 쥐가 이 레바를 눌러서 먹이 먹는 요 학습, 즉 우리가 배웠던 조작적 조건화 중에 강화라는 현상이 어떻게 나는지 연구하는 그런 실험 장치가 스키너 상자라 부르는 것인데 이 쥐가 거기서 레바 누르면 먹이를 먹는 이런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쥐를 그렇게 도구적 조건화, 즉 레바 누르는 행동에 의해 먹이라는 것에 의해서 레바 누르는 행동을 강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레바를 누르면 사람이 쫓아와서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먹이 주는 그 행동이 내가 레바를 누르는 행동에 의해서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쥐 입장에서는. 그럴싸하죠. 말 그대로 웃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또는 우주의 주인처럼 여겨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동물을 주무르고 실험하면서 내가 그 쥐를 도구적 조건화해서 학습시키고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양방향적으로 그리고 지금 1차 양육자와 갓 태어난 그 갓난아이 사이에 서로 양방향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강화되어지고 고전적 조건화되어지고 애정도 경험하면서 사회화 되는 것처럼 내가 개를 키우는지 개가 여름을 키우는지 객관적인 제3자가 본다면은 결국은 서로 양방향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사회교환 이론을 얘기하자면은 내가 주는 보상도 있고 개가 주는 나한테 보상 기도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같이 반려견으로 그렇게 키우면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개를 키우는지 개가 나를 키우는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상호 사회 교환 이론에서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즉 도구적 조건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도 없고 이 녀석이 나한테 주는 것도 없고 하면은 나와 개든 사람과 사람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그죠? 연인과 연인이든 배우자든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을 끊든지 이별을 하든지 유기견을 개를 버리든지 개가 사람을 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서술적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개를 키우는 것 같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화성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 모습을 본다면은 저게 서로 양방향적으로 개가 사람을 키운다라고 또는 사람이 개를 키운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가 본다면은 야 여기는 개들이 사람을 키우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개들 산책시키지 않습니까? 개가 아파트 이제 산책 나가려고 아파트 이제 1층에 내려서 딱 나가는 중에 딱 자세만 딱 잡으면은 주인이 불이 나게 그죠? 아파트 그게 아무데나 이제 똥을 사놓고 하면 안 되니까 불이 나게 호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내고 해서는 그걸 딱 똥 사는 걸 기다렸다가 딱 사서는 호주머니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개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뭐 키운다 할까요?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 얘기 여기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동물들, 의미 있는 유기체들,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지적 지식과
정서적 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되어지고 그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바탕으로 결국은 관계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다른 동물, 유기체와의 관계든 그것이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식물을 키웠을 때 그것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주는 어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을 키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식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식물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말라 죽거나 시들거나 곪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을 키우는 관계가 깨어지듯이 그런 모든 우리 유기체와 그리고 환경, 그 환경 안에는 또 다른 유기체의 행동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그렇게 형성 유지되어지고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데 이것이 이후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진 것이 바로 초기 영유아 때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잘 발달되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바로 자아개념이 중요한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이 자아개념은 그리고 이 자아존중감은 즉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도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인지적 정보와 정서적 정보를 가진 이것은 대인관계의 기초 재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유기체적 경험을 하던 볼비가 얘기하는 애착이 안정애착을 형성하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욕구가 잘 충족되어지던 고전적 조건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응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CR 반응을 획득하던 아니면 고전적 도구적 조건하에서 강화받아야 될 행동이 있고 줄여야 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것처럼 처벌받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행동이 달리하면은 습관화된 몸에 체득된 것이 달리하면은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인지와 정서를 가질 때 곧 그러한 자아개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주고 제가 볼비의 애착이론 얘기를 할 때 안정기지라는 거 말씀드렸죠. 심리적으로 안정기지, 심리적으로 내 안에 세이프티 베이스가 있을 경우에 또래를 만나든지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또는 학교에서 인지적인 그런 학습을 할 때도 챌린지블하게 도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높은 산을 등정할 때 베이스 캠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바로 안정기지를 가진다 또는 안정애착을 가진다. 그때 제가 안전애착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전 이 둘 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원어는 secure attachment 인데 이걸 안정 또는 안정으로 번역하던데 어쨌든 볼비의 안전애착이 되어서 심리적 안정기지를 가진다는 것이 결국 여기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도전적이고 변화에 적극적 참여하는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걸 프로이드로 얘기하자면 무의식 동기가 어린 시기에 그 3, 4년 사이에 얼마만큼 충족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유기체적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행동주의적 입장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울유련이 잘 발달되는 경험을 했느냐 그런 중에 고전 조건화, 도구 조건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성인의 경우에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내가 주체적인 그러한 주인으로서 역할하느냐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지금 자아개념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유기체적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말러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개별화와 분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 즉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초기에 그런 양육 경험, 후천적인
그런 비서술 지식을 체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각이 왜곡되고 타인에 대한 지각, 즉 해석 판단도 왜곡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도 그 지각이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발달을 이룰 때는 그 이후에 그 당시도 물론이겠지만 그 이후에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부적응적인 면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문제인지 타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양자 간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의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 부적응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또 변화함으로써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 소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퇴행과 고착이 일어난다. 즉 인간관계 자체가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다시금 말씀드리는 이 자아 개념이란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 사회심리학적 입장, 그리고 성격심리학적 입장, 성격심리학적 입장 안에서 정신분석학적 입장, 그리고 그 안에 학자들 새삼 살펴봤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입장, 그리고 행동주의적 입장,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격 이론 중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문장, 인간관계에서 부적응을 보이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삶의 문제란 인간관계 문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고, 이건 프로이드가 생각나는데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신체적 건강이 히스테리 아닙니까? 히스테리.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무의식적 동기가 잘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고착이나 퇴행이란 현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 신경증, 불안신경증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몸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아기나 아동기에 가족 관계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초기 양육자와의 그러한 관계가 어땠냐가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뿌리겠습니까? 결국 부부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1차 양육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관계까지도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을 낳게 되고, 즉 여기서는 갈등이 부적응적인 현상을 낳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울증. 왜? 관계 속에서 내가 목적을 하는, 즉 동기,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또는 의식적이든 나의 욕구, 동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울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은 욕구 불만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와 같은 정신병리 현상이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라 얘기할 수 있는, 만성 스트레스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불쾌에 반하는, 불쾌에 반대되어지는 쾌를 일시적이나마 가져다 줄 수 있는 게임, 도박 같은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 삶의 문제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라 했는데,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의 관계, 동료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뭐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있지만, 그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중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가족, 자녀에게서는 부모, 부모에게서는 자녀, 그리고 부모 둘 사이에, 즉 배우자 사이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중차대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다. 왜 이 말씀드리냐? 바로 초기에 그 영유아가 1차 양육자 사이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길러졌냐가 결국 우리 인간관계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리학적 접근관에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심리학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일단락 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대인 동기, 뭐 대인 사고 뭐 이런 류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